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비밀과 건강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의 양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중 1kg당 0.8g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알기 쉽게 체중 1kg당 1g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 몸무게가 60kg이라면 저는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고기를 먹다 보니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럼 권장량보다 40g을 더 먹은 셈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초과된 영양분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저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40g의 초과된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그날 밤 소변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유난히 소변색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일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이 초과된 단백질을 내보내고 있었다는 신호, 즉 단백뇨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마주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회식 메뉴에서 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핵심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단백질을 우리는 한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마다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밥이나 떡,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위에 머무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고기의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더뎌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 야식으로 고기를 잔뜩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나의 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이 고기들을 모두 소화시켜라 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새벽 2시, 3시까지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도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밤새 일해야 할까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영양분은 때로 독소가 되어 우리 몸에 남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많은 식습관은 독이 되는 선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불 위에서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그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일군 발암물질이란 그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 100% 확률로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가장 위험한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나는 평생 탄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면역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줍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할 때 먹은 탄고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먹었던 바로 그 검은 고기 조각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를 유지할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열을 내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민족입니다. 얼주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에서 30대 미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미국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차가운 식습관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꼽습니다.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의 또 다른 중심에는 장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라는 세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균은 박쥐처럼 행동하여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의 편에 서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장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나 설사가 심하거나 방귀나 변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그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독소가 발생하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도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pH2의 강력한 위산에 대부분 사멸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상당수는 살아있는 균이 아닌 사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유익균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바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속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 끊임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만큼의 물을 보충해주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면역세포들은 온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암세포와 싸워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암세포가 있는 현장까지 제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순수한 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을 배 터지게 먹었다면 그날은 이미 많은 수분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2리터라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신다면 이는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필요한 정확한 물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소변색은 금세 옅은 노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과 소통하며 물을 마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은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힘이 없고 어지럽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잦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탈수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마신 물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맹신. 둘째, 채소와 과일이 좋다며 너무 많이 먹는 습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오해입니다. 저염식은 김치나 장류처럼 아주 짜게 먹는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건강하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소금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니라 0.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간 만큼의 소금은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커피는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부의 의뢰를 받아 3년간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의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커피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시리얼, 과자 등 고온에서 탄수화물을 조리할 때도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커피가 위험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온도와 방식으로 볶느냐에 따라 발암물질이 생성량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서너 잔, 대여섯 잔씩 물처럼 마시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커피를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묽게 희석하여 차처럼 향을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향은 연하면 연할수록 우리 몸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음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절실하게 드리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특효약과 비법만을 찾아 헤맸던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겪었던 아픈 경험과 실수가 다른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암 환우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절실한 깨달음이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비밀과 건강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의 양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중 1kg당 0.8g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알기 쉽게 체중 1kg당 1g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 몸무게가 60kg이라면 저는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고기를 먹다 보니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럼 권장량보다 40g을 더 먹은 셈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초과된 영양분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저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40g의 초과된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그날 밤 소변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유난히 소변색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일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이 초과된 단백질을 내보내고 있었다는 신호, 즉 단백뇨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마주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회식 메뉴에서 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핵심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단백질을 우리는 한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마다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밥이나 떡,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위에 머무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고기의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더뎌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 야식으로 고기를 잔뜩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나의 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이 고기들을 모두 소화시켜라 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새벽 2시, 3시까지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도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밤새 일해야 할까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영양분은 때로 독소가 되어 우리 몸에 남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많은 식습관은 독이 되는 선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불 위에서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그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일군 발암물질이란 그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 100% 확률로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가장 위험한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나는 평생 탄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면역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줍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할 때 먹은 탄 고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먹었던 바로 그 검은 고기 조각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를 유지할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열을 내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민족입니다.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에서 30대 미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미국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차가운 식습관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꼽습니다.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의 또 다른 중심에는 장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라는 세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균은 박쥐처럼 행동하여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의 편에 서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장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나 설사가 심하거나 방귀나 변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그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독소가 발생하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도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pH2의 강력한 위산에 대부분 사멸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상당수는 살아있는 균이 아닌 사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유익균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바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속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 끊임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만큼의 물을 보충해주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면역세포들은 온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암세포와 싸워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암세포가 있는 현장까지 제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순수한 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을 배 터지게 먹었다면 그날은 이미 많은 수분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2리터라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신다면 이는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필요한 정확한 물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소변색은 금세 옅은 노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과 소통하며 물을 마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은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힘이 없고 어지럽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잦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탈수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마신 물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맹신. 둘째, 채소와 과일이 좋다며 너무 많이 먹는 습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오해입니다. 저염식은 김치나 장류처럼 아주 짜게 먹는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건강하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소금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니라 0.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간 만큼의 소금은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커피는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부의 의뢰를 받아 3년간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의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커피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시리얼, 과자 등 고온에서 탄수화물을 조리할 때도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커피가 위험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온도와 방식으로 볶느냐에 따라 발암물질이 생성량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서너 잔, 대여섯 잔씩 물처럼 마시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커피를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묽게 희석하여 차처럼 향을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향은 연하면 연할수록 우리 몸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음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절실하게 드리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특효약과 비법만을 찾아 헤맸던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겪었던 아픈 경험과 실수가 다른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암 환우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절실한 깨달음이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비밀과 건강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의 양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중 1kg당 0.8g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알기 쉽게 체중 1kg당 1g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 몸무게가 60kg이라면 저는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고기를 먹다 보니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럼 권장량보다 40g을 더 먹은 셈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초과된 영양분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저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40g의 초과된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그날 밤 소변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유난히 소변색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일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이 초과된 단백질을 내보내고 있었다는 신호, 즉 단백뇨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마주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회식 메뉴에서 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핵심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단백질을 우리는 한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마다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밥이나 떡,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위에 머무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고기의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더뎌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 야식으로 고기를 잔뜩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나의 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이 고기들을 모두 소화시켜라 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새벽 2시, 3시까지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도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밤새 일해야 할까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영양분은 때로 독소가 되어 우리 몸에 남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많은 식습관은 독이 되는 선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불 위에서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그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1군 발암물질이란 그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의 100% 확률로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가장 위험한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나는 평생 탄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면역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줍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할 때 먹은 탄 고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먹었던 바로 그 검은 고기 조각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를 유지할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열을 내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민족입니다.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에서 30대 미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미국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차가운 식습관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꼽습니다.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의 또 다른 중심에는 장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라는 세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균은 박쥐처럼 행동하여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의 편에 서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장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나 설사가 심하거나 방귀나 변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그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독소가 발생하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도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pH2의 강력한 위산에 대부분 사멸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상당수는 살아있는 균이 아닌 사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유익균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바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속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 끊임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만큼의 물을 보충해주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면역세포들은 온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암세포와 싸워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암세포가 있는 현장까지 제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순수한 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을 배 터지게 먹었다면 그날은 이미 많은 수분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2리터라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신다면 이는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필요한 정확한 물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소변색은 금세 옅은 노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과 소통하며 물을 마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은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힘이 없고 어지럽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잦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탈수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마신 물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맹신. 둘째, 채소와 과일이 좋다며 너무 많이 먹는 습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오해입니다. 저염식은 김치나 장류처럼 아주 짜게 먹는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건강하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소금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니라 0.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간 만큼의 소금은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커피는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부의 의뢰를 받아 3년간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의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커피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시리얼, 과자 등 고온에서 탄수화물을 조리할 때도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커피가 위험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온도와 방식으로 볶느냐에 따라 발암물질의 생성량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서너 잔, 대여섯 잔씩 물처럼 마시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커피를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묽게 희석하여 차처럼 향을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향은 연하면 연할수록 우리 몸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음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절실하게 드리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특효약과 비법만을 찾아 헤맸던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겪었던 아픈 경험과 실수가 다른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암 환우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절실한 깨달음이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비밀과 건강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의 양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중 1kg당 0.8g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알기 쉽게 체중 1kg당 1g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 몸무게가 60kg이라면 저는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고기를 먹다 보니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럼 권장량보다 40g을 더 먹은 셈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초과된 영양분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저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40g의 초과된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그날 밤 소변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유난히 소변색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일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이 초과된 단백질을 내보내고 있었다는 신호, 즉 단백뇨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마주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회식 메뉴에서 고기는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핵심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단백질을 우리는 한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마다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밥이나 떡,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위에 머무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고기의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더뎌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 야식으로 고기를 잔뜩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나의 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이 고기들을 모두 소화시켜라 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새벽 2시, 3시까지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도 잠을 자야 할까요? 아니면 밤새 일해야 할까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영양분은 때로 독소가 되어 우리 몸에 남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많은 식습관은 독이 되는 선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불 위에서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그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일군 발암물질이란 그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 100% 확률로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가장 위험한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나는 평생 탄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면역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줍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할 때 먹은 탄 고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먹었던 바로 그 검은 고기 조각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를 유지할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열을 내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민족입니다. 얼주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에서 30대 미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미국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차가운 식습관으로 인한 체온 저하를 꼽습니다.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감기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의 또 다른 중심에는 장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라는 세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균은 박쥐처럼 행동하여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의 편에 서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장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나 설사가 심하거나 방귀나 변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그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독소가 발생하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도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pH2의 강력한 위산에 대부분 사멸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상당수는 살아있는 균이 아닌 사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유익균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